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았지만 저 멀리 독일의 튜링겐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연방제인 독일은 주정부를 집행하는 주 총리가 있는데요. 얼마 전 튜링겐 주의 총리로 자유민주당의 케메리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튜링겐 주의 총리는 정당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데 자유민주당,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 민주당, 그리고 대한독일당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대한독일당인데요. 대한독일당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네오나치 정당입니다. 그들의 후보가 버젓이 있었음에도 다른 당 후보인 케메리히를 밀어줬다는 데에 독일 시민들은 자유민주당과 케메리히 후보가 네오나치들을 내각에 들이려고 사전에 계획했던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을 했고 아프리카 순방 중인 메르켈 총리 역시 나서서 다시 투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케메리히 당선자는 사임을 하고 새로운 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네오나치가 집권당의 일부가 되도록 방관할 수 없다고 나선 독일인들을 보고 여전히 시민의식이 있다고 해야 할지 네오나치가 등장하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강을 건넌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정치 신인을 모셔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부터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분이죠. 이제는 국민의 입이 되겠다라며 21대 총선에 나섰습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청와대 나오시고 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이제 한 달 네.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아직은 휴가 나와 있는 기분도 좀 들고 이게 좀 막판에 제가 결정을 한 거라서 떠날 마음의 준비를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정리가 아직은 다 안 된 것처럼 그냥 이제 다시 출근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는데 뭐 누가 아나요?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지금 아직 예비 홍보로 등록을 하신 건 아니고 어느 네. 지역구이실지도 아직 정하시진 않은 거고. 일단 지역이 정해져야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민주당원으로 이제 입당까지만 했고요. 그 이후는 진척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민정 전 대변인은 어느 지역구로 갈 것인가? 뭐 알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나오는 후보지들 아시죠? 신문에서 보시니까 광진을도 있고 동작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 고양, 뭐 경기 의정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곳은 없으세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다음에 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어쨌든 이 마이크 앞에서 있는 사람은 다 공인인데 공인으로서 그냥 나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털어놓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말들은 있지만 지금은 제가 그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수의 진을 친 그런 마음으로 임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이제 좀 여유로워졌고 뉴스를 계속 따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는 뉴스를 너무너무 많이 봐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고 벨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졌었거든요.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이젠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좀 여유 있게 생활하고 책도 좀 읽고 영화도 보자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밤에 뭐 1시, 2시까지도 잠이 잘 안 오고 침대에 누워도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로 설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라디오에 나오면은 뭐 자신 있냐 물으시면 당연히 자신 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인간 고민정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거를
잠을 못 자는 걸 잠을 못 통해서 잔다. 네,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자, 뭐 그래도 또 나오셨으니까 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동작에서 만약에 나경원 후보와 붙는다.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나는 자신이 있다. 네. 좀 PR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거론이 많이 되고 네. 저한테 가장 이제 질문이 많으신 곳이 네네.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나 또 오세훈 전 네. 시장님의 네. 지역구인데 일단 그런 곳에 어쨌든 굉장히 몸집이 큰 두 분이신데 그런 곳에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감사할 일이죠. 내가 그 정도가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리고 또 한편 어떤 이유로 저를 많은 분들이 거기에 거론을 시키실까 무엇을 보고 나의 무엇을 보고 뭐 때문에 그런 고민이 거론한다고 많이 돼요.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 선출직에 있어서만큼은 신인인 건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초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2년 7개월이라는 꽤나 긴 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들을 대통령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것만큼 정치에 대해서 또 혹은 정책에 대해서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조차도 정치 신인이다 혹은 경력이 없다라고 깎아내린다면 과연 이 21대 국회 혹은 뭐 여의도 국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가. 매번 선거철만 되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여든 야든. 그리고 여성들을 영입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하지만 막상 여성이 나서고 또 젊은 사람이 나서면 경력이 없다. 이런 것들로 또 평가절하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 앞서 나가셨던 그런 선배들에게서 배울 점들은 배워야 되겠지만 그분들께서 잘못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는 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정치의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든 신인을 거치지 않은 정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그러면은 청년으로서의 네. 청년이시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그리고 정치 신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정을 경험한 신인은 아닌 네. 국회는 신인일지 모르지만 정치에는 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보여드릴 것이 많다. 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면은 뭘 바꾸고 싶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정치 문화입니다. 문화. 물론 여러 가지 법률 관련돼서도 관심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느꼈던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여야 서로 입장이 다른 것들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 다른 것들을 서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했던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 예산안 같은 경우도 12월 초에 됐어야 됐는데 그것조차도 되기는 했지만 12월 말까지 결국은 끌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여전히 통과되지 않는 법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계류된 법안들이 너무 많다. 네, 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직 그것조차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법률 통과도 보면은 33% 정도밖에 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전때 19대 때의 국회는 보면 45%, 그 전에는 54%이래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낮은 이 법안 통과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정부가 만들고 부처가 만들면 뭐 하나. 그게 결국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입법 과정에서 막히고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고민정 대변인 아직 그냥 대변인이라고 입에 익숙해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국회에 들어가면 사실은 30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혼자의 힘으로 이거 계류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협조와 그리고 뭐 공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일 그렇기 수밖에 때문에 없겠죠.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네. 된다는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도 네.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정족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가려면 지금의 정치 문화는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 혹은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름은 다름으로 그것을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는 정치 문화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그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뭐 응원하는 문자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뭐 렛츠고 뭐 열렬히 응원합니다. 뭐 팬입니다. 뭐 고향으로 오시라는 분도 계시네요. 팬이라고. 지금 네,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지금 감사합니다. 오고 있고요. 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일을 계속 하시고 2년이 넘는 시간을 일을 하셨고요. 기억에 가장 남는 일 그리고 아쉬운 일 하나씩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쉬운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인데요.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 때에도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이제 보이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이 그 정책실장의 인터뷰도 아마 1월쯤에 했던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제 그 내용도 그렇고 어디로 튈지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욕망이라는 게 같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 욕망을 법률로서 혹은 법안으로서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하지만 그게 늘상 생각한 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지만 아직 남은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분명히 해내리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쉽고 좀 네. 마음이 있다라는 그리고 말씀이셨고요. 이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이제 걱정들이 있으신데 위기 관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저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난 포항 지진 때도 그랬었고 강원 산불을 대처하는 모습도 그렇고 제가 어쨌든 가까이서 지켜봤으니까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강원 산불 났을 때도 한밤중에 전화가 왔었고 그때 회의가 막 소집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기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여야와 정쟁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청와대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온 총력을 다해서 하는 게 바로 지금의 정부이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만큼 또 잡혀 나갈지 전문가의 의견들을 많이 지금 듣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믿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위기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국회 들어가시게 되면은 만약에 정부가 이거는 내가 있을 때보다 못하는다면은 뭐 가차없이 지적하실 생각이시고요? 오히려 더 잘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 탈당을 했는데 영입 인재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원정곤 씨. 네, 이 미투 의혹에 있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부분도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뭐 따져보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납돼서는 안 되죠.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언어 폭력도 당연히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아이한테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동등한 관계에 있는 남녀 간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특히나 그러한 폭력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위에서들 같이 도와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적격, 부적격을. 네. 우리 고민정 전 대변인 의견은 어떠세요?
그 전에 김의겸 전 대변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들 저한테 이제 여쭈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저도 지금 아직은 그냥 당원일 뿐입니다. 어느 곳으로 갈지 혹은 갈지 말지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되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당에서는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판을 흐트러 놓나 이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선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 말은 좀 삼가고 싶습니다.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요. 네. 그래야지 화제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출마를 하시고 또 당선이 되시면 예.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되시는데 그러면은 정부에서 일하는 행정부 관리라기보다 이제 국회의원이거든요. 국민을 네. 대표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의 여성 정치인의 어떤 롤 모델은 이런 사람이다. 뭐 여성이 아니라도 좋고요. 뭐 한국 사람 아니라도 괜찮고요. 네. 누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그분한테 배웠던 가장 첫 번째는 진심의 정치였습니다. 국민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정상회담을 이제 제가 꽤 많이 배석을 했는데 정상회담에서 상대 정상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이 진심이라는 것이 그냥 허울만 좋지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직접 보고 옆에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 진심이라는 게 통하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셨던 분이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그러한 모습을 직접 제가 봤는데 나만 보고 말 것인가? 이거는 너무 직무유기 혹은 나만 뭐 먹고 떨어진다 그러죠. 꼭 그러는 것 같고 죄책감도 좀 들고. 널리 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부분은 저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좀 비슷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청와대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네.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고 네. 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네, 총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한번 굉장히 눈여겨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유한국당 측도 영입 인재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인터뷰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여론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론도사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총선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전부 그죠? 네. 뭐 분석하고 숫자 내고 하느라고 굉장히 그야말로 핫한 시즌이 돌아왔는데, 네, 일단 국정 지지율 그리고 여야 지지율 한번 조사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저희 리얼미터 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BS 의뢰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화 혼용 방식이었고요.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월 첫째 주차 국정수행 평가가 48%로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고요. 네. 부정평가는 2.5%포인트 하락한 47.8%. 반올림하면 48대 48이고 네네. 동률이 나왔고요.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휴대전화 전화 면접 방식으로 똑같이 1,000명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6%포인트였는데요.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포인트 상승한 44%, 오름세가 리얼미터랑 비슷했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49%,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살짝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두 조사기관 모두 긍정평가가 증가했죠. 네네. 지난주 신종- 41%였죠. 네. 갤럽이.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라는 여론조사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50% 이상 나오고 있는데 갤럽에서 긍정평가한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역시 신종 코로나를 잘 대처해서 긍정평가한다는 의견이 24%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여당이나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총선 전에 약간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다시 좀 40%대로 리얼미터 올라왔어요. 조사에서는 민주당 41.9%, 네. 역시 3.4%포인트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한국당은 0.2%포인트 오른 29.5%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5%, 새보수당 3.8%, 바른미래당 3.2%, 평화당 2.1%, 대한신당 1.2% 순이었고요.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2%포인트 상승한 36%였고요. 네네. 근데 한국당은 1%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 근데 여기는 안철수 신당을 처음으로 넣었거든요. 아, 안철수 신당이 3%를 기록하면서 한국당 지지율은 약간 주춤했고 거기서 이렇게 약간 좀 뺏어갔다.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아직 안철수 신당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정의당 5%, 바른미래당 2%, 새보수당 2%, 무당층 31%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이 바른미래당이랑 새보수당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런 네. 효과를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은 또 네이밍 이펙트가 있을 수가 네네.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가 연결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도층, 그러니까 네. 갈 곳을 잃은 뭐 중도층도 있을 테고 또 이른바 이제 우리가 무당층이라고 하는 네네. 응답청에서 뭐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 개인에 대한 선호도가 또 발휘됐을 수가 있겠고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새보수당보다는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 네네. 안철수 전 대표가 주도를 했던 정당들의 첫 지지율,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이 새정치민주연합 희망길 대표하고 네네. 이제 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18%였고 이것도 이제 한국 갤럽 기준인데 또 국민의당이 나왔을 때는 13%, 새정치연합일 때, 새정치연합일 때가 네네네. 18%,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13%였고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했던 바른미래당도 8%인데 이번 지지율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또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약간 흥미로웠던 게 리얼미터 조사와 갤럽 조사의 차이가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들을 게 무당층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예요. 네네. 근데 갤럽 같은 경우는 31%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정당성이 있고 그리고 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려는 그런 지지자들이 리얼미터 조사 방식에 좀 네. 더 호응을 했다. 네, 반응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죠. 될까요? 이제 자동응답 방식이 네. 90%고 전화 면접은 10%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제 조사한 네네. 것이고요. 자동응답 방식은 사실 받았다가 끊기가 편하죠. 그렇죠. 상대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아니니까. 컴퓨터이기 때문에 전화 면접은 이제 100% 했던 갤럽 조사에서는 사실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응답률이 한 3배 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끊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정치 무관심층도 미안해서 끊지 못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 어느 정당을 찍을지 좀 결정을 못했거나 평상시에 대통령 뭐 국정성 평가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 정당 지지도에도 큰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응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무당층이나 부동층이 좀 많이 잡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여론조사 전화가 오는데 네. 물어보잖아요. 어느 지역에 뭐 그러니까 기계로 왔어요 항상. 네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시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야. 왜 이렇게 잘못 알고 나한테 전화를 했지 모르게 꼭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네네. 제가 받을 때가 다른 이태수 지역구 대표. 네. 저도 아마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인분들한테 명함을 많이 주다 네네. 보니까 그분들의 지역구에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RDD는 안심번호로 해야 되는데 네. 또 여론조사 기관에 자기가 명함을 받은 분들의 전화번호도 슬쩍 아마 넣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한테는 전화가 정말 많이 전국 각지에서. 그래서 저도 받을 때마다 이택수 대표님 얼굴 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리얼미터가 대답을 해야지 아니면 했는데. 끊어주셔야 근데 이 대표님이 받으신 전화 중에는 리얼미터 조사도 있을 텐데. 아 진짜요? 아닙니다. 지역 번호가 05, 뭐 04 이런 쪽에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이제 뭐 진행자께서 이제 무당층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한국갤럽이나 다른 조사들에서 뭐 30% 이상 무당층 나오는 거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도 제3 정당, 제3 세력이 상당히 총선에서 성과를 거두는 기본 배경 바탕이 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나 분석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당층이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그것이 뭐 새롭게 탄생하는 정당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 이유 단 한 가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그룹에서 또는 이제 보수 그룹에서 정당들이 지금 재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호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지를 무당층으로. 유보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무당층이 실제보다 좀 더 나오는 현상들이 있고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종로 아니면 나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나온다고 선언을 했는데 뭔가 좀 억지로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자 그러면 종로에서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게 뭐 미니 대선이라고까지 이야기들을 하니까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정말 이게 뭐 정치적인 네. 표현은 아니지만 김 박사께서 정말 이게 날카로운 이 비교를 해주셨는데 도살장에 끌려갈 때 사람들은 싫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선거는 자기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대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장고 끝에 악수구나. 왜냐하면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이미 네, 출마 맞아요.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정현 의원이 출마 선언할 때 기자회견 형식 빌었습니까? 발표 형식 아니거든요. 그럼 출마하면 그냥 출마를 하면 되는데 불출마였더라면은 특정한 시간에 발표가 필요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게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뭐 그 이야기였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새버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차기 대선 후보로서 보다 더 주목을 끌어야 되는 주목 효과 이것도 떨어져 버리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에서 뭔가 대표가 선거를 끌어가는 경쟁력 효과도 발휘돼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밥상에 나도 그곳에 가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이제 사람들의 흥미가 반감돼 버리는 그래서 좀 전략적 좀 약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 이 리더십의 부재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나도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은 아마 종로를 꼭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 같은 지역들 좀 여러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막연히 생각하고 자기도 이제 어떤 이런 희생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했을 텐데 그런데 본인은 그 팩트가 꼭 종로를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중은 험지 출마한다. 그러면 종로로 출마한다고 대중은 받아들였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를 출마하지 않게 되면은 약속을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매우 염려를 한 것이어서 압박을 받는 당 대표가 당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매우 특이한 한국 정치에서 잘 없는 현상인데 그런 상황인데 맨 처음에 사실은 정치인들이 기대치를 높여가야 되거든요. 가장 이제 극단적 기대치를 먼저 얘기해 놓으면 그걸 하지 않으면 다 이제 약속을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제 반감을 갖게 되거든요.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아쉬운데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후보 예비 후보 네네. 될 텐데 뭐 상당히 지금 어쨌든 대중적 선호가 높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쉽게 흔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종로가 과거에 비해서는 지형이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대단지 아파트들이 예. 많이 들어서서 원래는 젊은 세대도 평창동, 많고. 부암동의 부촌과 네. 상인 중심의 이제 종로가에 네. 있는 분들이 주류였는데 네. 저 대학로 가까이 가다 보면 창신동, 숭인동이 있어요. 그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맞아요. 들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젊은 층들, 진보 성향 가지고 있는 층들도 규모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선거들에서는 이제 진보적 색채의 정당의 후보들이 승리를 거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것이어서 네네. 상당히 황교안 대표는 이제 지금 가야 할 길이 좀 먼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종로가 또 험지인 게 15대에서 18대 국회 선거까지는 이제 한국당 계열에서 가져갔는데 네네. 19대부터는 계속 진보 계열에서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붙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던 대선에서도 이 지역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득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지 중에 험지인 거죠. 그래서 나가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영등포라든지 양천이라든지 네네. 용산 이런 지역구들을 고민을 했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조사를 하면 다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소문이 다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녹음 기능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다 녹음을 해요. 응답자들이. 그래서 네네. 또
지역구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 정당에도 가고 언론사에도 가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 이름이 포함된 조사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결론을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아까 전국대 악수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안 나갈 거면 안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구를 나갈 거면 빨리 선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종로를 안 나가게 되면은 이 당의 장수로서 뭐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기 네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형국이 모양새가 돼서 그렇죠. 좀 모양새는 안 좋아진 거는 뭐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론상으로 보면 무조건 악수만은 아니에요. 아까 자기가 얘기해놓고 와. 네. 근데 왜냐하면은 종로를 나가게 되면은 이 선거전에서 각을 세우는 쪽을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또 청와대가 있거든요. 네. 대통령을 향해서 각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립각에 서는 효과 이건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사지를 가니까 다른 유승민 의원 통합 대상이죠. 맞아요. 또 다른 중진들에 대해서 홍준표 그렇죠. 대표라든지 사지 나가라 이게 타자 다른 사람들 영상으로구나. 자극 효과가 있어요. 네네. 또 하나는 아니 나는 공간에다 다 맡긴 거였다. 그럼 이거는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불출마도 할 수 있는데 기어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난 나갔다. 그래서 전국 선거를 돌보고 싶었는데 종로에 내가 올인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해달라. 사실 이것까지도 고려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렇군요. 어쨌든 당선되지 못하고 낙선을 하게 되면 이제 원외로서의 당 대표인데요. 그 임기가 끝나거나 또는 당 대표직에 있더라도 정치적 위상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이후에 이제 정치적 행보나 입지, 네. 예, 위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당락을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가 상당히 뭐 아니 선거는 강력한 후보이면 몰라요. 분명하지만 정말. 몰라요. 네, 뚜껑 열어보기 몰라요. 전까지는 그렇죠. 모르겠더라고요. 또 이게 파란이 네.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꽂혀갖고 지금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안철수 신당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이 선거에서 이 당명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정말 안철수 신당이 매우 묘수였는데 못 쓰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 됐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지금 정당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조사기관들 직원들조차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이 통합한다고 해서 이제 뭐 통합보수신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한번 네. 통합됐을 때 가상 대결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통합 정당이 오히려 시너지 없이 정당질이 좀 낮게 나타났거든요. 네네. 사실 통합보수신당 하면은 어느 정당인지 떠오르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같은 차기 대권 주자 이름이 들어가면은 금방 이제 기억이 귀에 딱 되니까. 꽂히는, 네. 네. 근데 이제 선관위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전 선거 운동 기회가 될 수 네네. 있다라는 이유도 하나 언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안철수 이름을 계속 외치면 그거 자체가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뭐 여러 나중에 대선 후에 나왔을 때 네. 그건 본인이 생각했네. 또 출마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네. 출마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당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실제 후보자와 또 이 정당명에 있는 이로 안철수 헷갈릴 수 있다. 안철수 신당의 배종찬 이렇게 하면은 안철수 때문에 또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를 혼란시킬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었고요. 그게 목표였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친박연대 기억하실 거 네네.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친박연대에서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네네.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으로 이제 하긴 했지만 이제 이름의 일부분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으로 봤을 때 이름 전체 이름 사용하냐, 뭐 성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 이름, 정치인 이름이 들어가서 정당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아마 이제 달갑지 않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당명을 좀 정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한다 하는 것이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네. 그런데 꼭 나쁜 거냐? 왜? 지금까지 안철수 신당을 하고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홍보 효과는 톡톡히 누렸다. 그다음에 이안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그동안 사용해왔던 연결고리를 총동원할 수 있다. 지금 안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새정치 국민운동, 새정치도 들어가죠. 국민의당에 국민도 들어가죠. 세 번째 중앙선관 지금도 거의 다른 정당으로부터 거의 왕따 신세잖아요.
근데 중앙선관위로부터 약간 당한 모양새예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일종의 동정여론, 아, 언더독 이펙트가 작동이 되죠. 그렇군요. 오늘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모자라서 항상 여기서 이야기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계의 훈남 3인방 배종찬 소장, 윤희훈 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는지 또 언제쯤이면 잦아들게 될지 과학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정용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정용석 교수입니다. 네, 오늘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관련한 뉴스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판정을 네. 받은 한 명, 지난달 우한에서 1차 전세기로 입국한 교민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입국 네. 후에 사실 검사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뒤늦게 그렇죠. 알게 된 거죠. 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1차니까 1월 31일 날 비행기로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 격리 기간은 14일 정도는 맥시멈으로 보고 있으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찍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천천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지금 한 8일 정도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정도라면은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검사를 진행했지만 감염이 됐더라도 실제로 그 검사 시료에서 잡힐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가지 않았을 당시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이 증식하게 되고 몸으로 퍼지면서 시료에서 붙잡혔을 가능성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렇군요. 네. 뭐 임시 지금 생활시설에 머물고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예정했던 것보다 격리 기간을 뭐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2주로 충분한 건지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입장으로 보면은 모든 환자들이 14일을 굳이 넘겼다라는 자료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의 경우도 그 안에 충분히 중간 기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격리 기간을 더 길게 잡아야 되는 변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점들 짚어봤는데요. 이제 과학적인 질문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국제과학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정식 명칭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니었나요? 네, 이거는 일종의 인터림 과도기 명칭이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정식 명칭이 만들어지는 그 작업은 사실은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일단은 WHO에서 질병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WHO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질병과 관련된 병원체가 밝혀졌다면 그때는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네. 그 바이러스의 이름을 붙일 때 3단계로 이제 국제 바이러스 계통분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국 대표를 제가 맡고 있는데요. 네. 이 ICTV에서는 이제 이 바이러스와 질병이 확인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어느 계통 라인에 속하는지를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분류를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는 약간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인터림으로 이름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조금 한숨 돌리고 네네. 이 이름도 이제 정확하게 명칭을 부여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임시로 이름을 돌려놓은 것이고 그 계통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공식 명칭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그렇죠. 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로 박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네네. 박쥐 뭐 쥐포라고 해야 되나요? 박쥐니까. 네. 네, 네. 박쥐 뭐 쥐포 1호포가 판매되고 있고 또 여전히 문제가 네네. 되고 있다라는 외신보도 많습니다. 네. 사실 사스 때도 그렇고 뭐 메르스, 에볼라 때도 박쥐가 항상 나왔었는데 네네. 박쥐가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 근원으로 꼽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모든 동물은 그리고 모든 식물은 살아있는 생물체는 모두 고유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박쥐나 설치류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박쥐는 물론 이제 목이 다르지만, 그래서 설치류하고 박쥐목이 아마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조사로 밝혀졌고요. 물론 다른 동물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박쥐가 특별히 좀 많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네. 설치류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로 바이러스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 바이러스 종류를 크게 펼치자면 굉장히 많은 과가 있지만 네네. 그 중에서 DNA를 유전체로 하는 바이러스만 해도 9개 과가 박쥐에서 발견이 되고요. 오. RNA를 유전체로 하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네네. 그 중에 하나죠. 그 RNA를 유전체로 하는 바이러스의 과는 15개 패밀리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역전사 바이러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네.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견병 바이러스가 포함된 그 그룹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잘 걸리는 호흡기 바이러스 네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의 3대 바이러스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박쥐의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박쥐 영역이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쥐 자체가 워낙에 그 바이러스를 네. 많이 가지고 있다. 네, 하필 네. 코로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것 자체가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먹으려면 네. 박쥐를 잡아야 하고 네. 잡으려면 박쥐가 있는 곳에 가야 하고 이게 가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야생 현장에 가야 하고 야생 현장에서 접하는 수많은 오물들이 있을 거고 네. 또 이들을 생포하거나 도살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박쥐의 체액에 노출이 될 거고요. 네네. 그 과정들이 전부 다 박쥐에서 지속적으로 감염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네.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먹기 그렇지는 전의 않습니다. 과정들에도 그렇죠. 모두 바이러스. 사실 먹는 건 익혀 먹을 거니까 네네. 먹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그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하기에 중간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과정들이 가장 위험한 과정들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네. 우한에 있는 시장, 그 시장이 발원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거기서 네. 아무래도 다 팔고 그 네. 야생동물을 가지고 오기까지 그 과정이 네. 이제 상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겪었을 테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죠. 거기가 발원지다라는 얘기다. 거기다가 하나만 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네. 지금은 저희가 박쥐가 직접 박쥐의 바이러스가 직접 사람에게 왔을 것 같은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그 박쥐를 생포해 와서 그 야생동물 시장이나 네. 이런 데서 가두어 놓고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 다른 동물들이 같이 보관되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러면은 이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여러 가지 체액이나 분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동물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아, 그게 바로 매개 숙주 혹은 중간 숙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 중간 숙주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네. 얘기일까 이제 그 전문 지식이 맞습니다. 없으면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천삼갑이 네. 혹시 이 중간 숙주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중국의 발표가 오늘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런 각도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즉, 그 수산시장에서 거의 500 몇십 개가 되는 그 동물 개체들을 전부 다 조사했을 겁니다. 네네. 그 조사에서 그 동물들에게서 전부 다 혈액이나 체액을 채취를 해서 혹은 그 기관지, 수압 이런 것들을 세포 조직을 채취를 해서 전부 조사를 했을 것이고 네네. 그 중에서 상당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들 네. 박쥐 생각만 했었는데 그렇죠. 일단 잡아오는 과정에서부터 그렇고 또 이 네. 박쥐를 다른 동물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둬놨을 때 같이 네. 가둬져 있었던 그 동물에게 옮았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이 천상갑이 어떤 동물인가요? 천산갑도 생각보다 이게 생긴 게 저희가 전부 이상하게 생겨서 네네. 우리는 굉장히 멀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네, 이 친구도 네. 포유류고요. 박쥐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저희하고 유전적 배경이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럼 이걸 왜 먹을까 봤더니
뭐 비닐이 암에 효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그게 사실 동물 비늘이라는 게 그냥 케라틴 덩어리인데 우리 손톱이나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이제 허황된 믿음이죠. 뭔가 효능이 있을 것 같으면 왜냐하면 드문 동물이니까 네네. 드물다는 건 뭔가 거기에서 얻어낸 건 더 높은 효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미신으로 왔을 텐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과잉 믿음이 되어서 그런 동물들을 자꾸 해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 바이러스 같은 건 사람들이 아주 건너뛰기 쉬운 위험이죠. 그렇군요. 이게 또 우리가 예전에 무슨 전래동화에서도 읽지만 그 구하기 네. 힘든 동물을 이렇게 구해서 뭐 부모님께 바친다든지 네. 뭐 이런 얘기들 그거- 했었잖아요. 그게 동양 문화권에서 네네. 많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 어떤 풍습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별로 이렇게 왜 저걸 먹을까 굳이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런 네. 동물들을 찾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확산세가 사실 좀 무섭기는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네.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네네. 600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확산이 될지 글쎄 우리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제가 방역 전문가는 네네. 아니지만 그리고 역학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복 기간을 저희가 길게는 14일까지도 볼 수 있다면 네, 사실은 그 기간에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그만큼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600명 넘게 죽고 네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피크에 달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또 저희와 같은 바이러스 학자들도 아직 그렇게 볼 수 없다 쪽입니다. 아직 피크가 좀 아니다. 더 갈 것이다. 네. 좀 더 갈 것이다. 피크가 된 다음에 내려가는 단계가 되겠죠. 피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그거니까. 네네. 그러면 피크 다음에 내려가는데 얼마나 서서히 혹은 급한 경사로 내려갈 것이냐, 완만한 경사로 내려갈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추이로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격리 기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잠복기의 기간, 네네. 이게 메르스나 사스보다 이게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천천히 이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통제까지는 확실하게 저희가 마음을 놓기까지는 네. 그 슬로프가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점쳐지긴 합니다. 그렇군요.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피크까지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추이는 좀 더 길 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시간은 굉장히 빨랐죠. 네, 맞아요. 네, 올라가는 시간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전파 효과 혹은 전파력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네네. 수 있겠네요. 그 전파력이 지금 보면 사스보다 훨씬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글쎄 네. 뭐 치사율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전파력은 네네. 높다 이런 얘기들을 또 왜냐하면 하더라고요. 그게 사스 때는 지금보다 잘 못 막았고요. 네. 여러 가지 배경 지식도 적었고 그런데 9개월 동안에 8,00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2달 만에 지금 3만 명이니까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전파 속도가 그리고 전파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치명적인 것이 네. 다행히 치사율이 낮아서 일단은 조금 공포를 좀 덜어주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며칠 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곧 빨리 될 거라고 보기엔 좀 무리겠지만 어쨌든 가능은 할까요? 치료제하고 백신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기는 네네. 어렵지만 일단 치료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바이러스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RNA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럼 RNA 바이러스 치료에 유리한 그런 약제들이 예전에 쓰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섞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후보군들도 일단 여러 가지 각도에서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만 그렇군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듣고 어떤 사람에게 듣지 않으므로 치료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지금 정도에서 하는 것과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공격을 네. 할 수 있는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 네네. 요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서 후보군 중에서 찾아서 일단 적용을 해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 그렇군요. 백신은 문제가 네. 조금 애매한 것이요. 개발은 생각보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현대 네. 과학 수준이. 그래서 호주에서도 벌써 한 2주 전에 바이러스를 분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네. 연구실에서 이 백신 개발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후보군들에 대한 그 물질의 개발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상업적으로 전체 대상자들에게 팔고 주사를 놓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네네. 생각보다 긴 행정적인 그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더라도 네네.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이런 긴급 사태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한 7, 8년에서 10년은 잡는 일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용화가 네. 되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셨습니다. 네. 뭐 저희가 정말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해가 정말 잘 된다는 청취자분들 문자 많았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고맙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희대 생물학과 정용석 교수였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상치 않음을 처음 알렸던 젊은 의사 리원양 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둘째를 기다리는 부인과 첫째 아이를 남기고 환자를 돌보다 감염되어 숨졌는데요. 그의 말을 막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나간 일에 불필요한 만약만 떠오릅니다. 숨지는 순간까지 진실을 알리려 노력했던 리원양 씨의 면목을 빕니다. 누구도 믿기 힘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혐오가 생겨나는 때입니다. 모든 걸 잠시 묻어두고 서로의 안위를 빌자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입니다. 우한 출장 갔다가 전 세계로 귀국해서 지금 진천에 계신다는 3930님, 힘든 시간 잘 보내시고요. 무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